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그 다소 이과적이기보다는 문과적인 주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소외 극복을 위한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초창기 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왔는데 이제는 별로 그렇게 위협적이기보다는 이제 아까 사회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질문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간단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이것은 그 앨런 튜링이 했던 1950년도에 했던 질문입니다. 제목 그 논문 제목이 뭐냐면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라고 하는 논문에서 이 사람이 했던 부제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기계는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이 질문을 받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야 돼요. 기계가 무엇이고 지능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 질문은 조금 바꿔보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질문에서 문제를 좀 바꿔서 뭐냐면 정말 기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생각한 사람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을 어떤 행동으로 또는 기능으로 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아예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질문을 주고 응답자에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응답자 A는 컴퓨터고 그다음 응답자 B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이 질문자를 통해서 응답자와 질문자 사이에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서로 교환을 하면서 이들이 정말로 컴퓨터가 답했는지 인간이 답했는지 헷갈릴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뭐예요? 인간과 동일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판단되니까 통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존에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가 역량을 이제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과 역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로 관점을 전환했을 때 인간과 동일하게 행동하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 역시 기계도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논문에서 다가올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은 잠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만 여기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기계에게 그런 생각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결국은 뭐예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리학에서 등장한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에서 등장했던 왓슨과 스키너에서 나왔던 이론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옆에 계신 가족의 마음도 참 알기 어려운데 기계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자, 그럴 때 여러분도 심리학에서 얘기하듯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싶을 때 마음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것도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있냐 없냐. 자, 그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게 마음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알고 싶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자극을 줍니다. 그럼 자극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뭐요?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자극을 줍니다. 저와 함께 사귀시겠습니까? 또 만나시겠습니까? 라고 자극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반응을 보입니다. 좋습니다, 싫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응을 통해서 예스와 노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짐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대표적인 행동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어떠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위해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바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간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동을 통해서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인공지능에게 접목한다면 인공지능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생각하냐고 질문했잖아요. 기계가 생각할 수 있냐? 그렇다면 생각을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려면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뭘 하면 돼요? 그 반응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반응,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기계도 뭐다?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게 바로 행동주의적 관점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하나가 뭐냐?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능주의는 뭐예요? 마음이란 수행하는 기능으로 정의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냐? 말 그대로 그러한 여기 보시다시피 영어 아시죠? 기능, 다시 말하면 펑션을 할 수 있으면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우리가 구글과 딥마인드에서 구글 여러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게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을 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큰 이슈가 됐었죠. 여러분 컴퓨터 전공 교수들도 그 당시에 누가 이길 거라고 예상한지 아십니까? 맞아요.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알파고의 능력도 탁월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다 예견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뭐요? 누가 이겼습니까? 알파고가 이겼어요. 자, 그러면 그 알파고의 그 승리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그렇다면 기계도 드디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파고가 갖고 있었던 가장 탁월한 능력이었던 것은, 저도 사실 그때 놀래서 제가 학회에서 부탁을 받았어요. 알파고가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논문 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한테 그때 학회에서 12월 달에 저한테 논문을 좀 하나 써달라고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저도 사실은 그 논문을 쓰면서 좀 고민에 많이 빠졌어요. 드디어 드디어냐면 인간이 이미 산업혁명 이후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했죠. 그러니까 기계가 바로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을 대신했는데 드디어 정신적인 노동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마저 뺏기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저도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이해할 건가.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많은 노동의 일들은, 인간의 노동의 일들은 육체적인 노동은 많은 경우에 기계에게 이미 넘겼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인간이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정신적인 노동은 인간의 고유한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드디어 기계에게, AI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게 아닌가 하는 위협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드디어 이 질문이 다시 그래서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1950년대 이 논문. 뭐냐? 야, 여기서 보시다시피 기계는 정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뭐예요? 기계도 정신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인간보다 오히려 더 동등하거나 더 탁월한 능력을 앞으로 발휘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뭐예요? 단순하게 귀엽게 볼 일이 아니에요. 작은 사건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에게 위협으로 느껴졌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쓴 것은 뭐냐면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둑 여기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19줄과 19줄이 만나는 이런 것에서의 게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경우의 수가 뭐예요? 충분히 계산되는 경우에서의 게임의 승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는 점에서는 놀랄 만한 일이지만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 있었던 것보다 굉장히 제한된 수학적인 계산 틀 안에서의 게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학적으로 계산되기 힘든 게임이 하나 있어요. 비슷한 거. 바둑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가 있어요? 장기가 있죠. 그러니까 장기의 경우는 뭐예요?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경우예요. 여기에서도 역시 AI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건가? 이거 쉽게 답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현재로서.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여러분 요것에 관해서 우리가 잠깐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1997년도에 IBM사의 디퍼블루가 머신이 세계 최고의 챔피언이었던 사람을 게임에서 승리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11년도에 결국은 IBM 왓슨이 제퍼디라고 하는 퀴즈쇼에서 인간을 상대로 해서 또한 이겼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파고가 이세돌을 구단을 상대로 해서 바둑 게임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보면 인공지능의 발전을 보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인공지능학과가 지금 점차적으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거에 그 인공지능 관련된 컴퓨터공학과라고 그랬죠. 과거에는요. 컴퓨터공학과에 대한 인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한때 보시면 어느 때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요? 굉장히 나중에는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좀 이따가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곡선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 인공지능에 관한 인기가 아마 최극점에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든지 컴퓨터공학과 AI 뭐 관련 학과들은 지금 최고의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모이는 학과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십니까? 10몇 년 전만 해도 컴퓨터공학과가 사실 뭐야? 굉장히 인기가 없었어요. 학생들 모집하기가 어려운 학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학교는 캠퍼스가 2개가 있는데 그 컴퓨터공학과를 이 학생들이 안 온다. 큰일 났다. 그래서 최소한 서울에서 가까운 쪽으로 캠퍼스를 이전시키자 해서 옮긴 학교도 있어요. 아마 이렇게 인공지능 학과가 인기가 많을 줄 알았으면 아마 그대로 놔뒀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잠깐 보셨던 걸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그러면 자, 인공지능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자, 알파고와 이세돌의 게임에서 이세돌을 물리치고 알파고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알파고는 인간과 같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질문은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뭘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인텔리전스, 지능이란 뭘까? 그러면 그래야만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그러한 지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뭐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인공적인, 자 여기 인공적인 지능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지능은 어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는 자연지능이에요. 제가 굳이 쓴다면 이건 뭐예요? 자연지능입니다. 그 자연지능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알파고와 이세돌의 이 게임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사전에서도 지능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점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능이란
추론하는 능력에 기반해서 학습하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지능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이 개념 할 때 이 지능은 어떤 걸 의미하냐? AI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컴퓨터가 뭐예요?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뭐고 사람의 지능은 뭘까? 왜냐? 인공지능은 앞으로 뭐예요?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인간의 지능에 다가가는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뭡니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단계로 나가려는 게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1차적인 모방의 단계는 뭡니까? 목표점이 모델이 멘토가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능의 정의가 가능한지 먼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까 제가 캠브리지에서 보셨던 개념 속에 보면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과연 지능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이 지능을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지능을 정말로 어떠한 능력을 가졌을 때 이 사람은 지능이 있다라고 보냐, 어떠한 능력을 가졌을 때 이 사람은 지능이 없다라고 보냐, 이걸 가늠하려면 기준점을 찾으려면 뭐요? 지능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만 AI가 정말로 인간의 지능을 가졌다 또는 넘어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선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지능의 정의는 굉장히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예, 불확정적이에요.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지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성적인 부분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성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감정, 느낌, 직관 뭐 이런 요소들이 다양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능과 행동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시를 들어왔죠. 자, 기계 번역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 번역기의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사용하는 네 땡땡 뭐 다 땡땡 뭐 이런 것들 번역 요구하죠. 저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번역할 때요. 예. 그럼 뭐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이들이 나는 학교에 간다.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 줘라고 번역기에게 우리 물어보죠. 그러면 번역기가 영어로 대답을 알려주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야, 이거 번역기가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더 똑똑한 거 아니야? 나보다 더 좋은 지능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정말 그런 거야 이거. 예. 사실은 뭐냐? 여기 나와 있다시피 기계 번역기는 뭐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요. 예. 그런데 단순히 뭐 하는 거예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지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어에 해당하는 것과 영어에 해당하는 것의 짝을 맞추는 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확률론적인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번역기가 영어 문장과 그에 상응하는 한국어 문장 사이에 뭐요? 쌍을 이렇게 정도 모아서 그렇죠? 그걸 뭐요? 확률론적 또는 통계적인 상관관계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상당히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이것이 뭐예요? 번역기가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능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돌아가서 질문을 다시 돌려서 봅시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바둑게임에서 이겼으니까 알파고는 드디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예요? 여러분은 약간의 안심을 하셔도 된다. 예. 그럼 앞으로도 안심해도 되냐? 그거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왜냐?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점을 보시면
보세요. 여기 이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능력을 가져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시간이 지나면서 36시간 안에 알파고 제로. 예, 이게 알파고 제로가 누구냐면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입니다. 2016년도죠.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알파고가 드디어 뭐요? 이세돌을 이겼죠. 세계 최고 챔피언이었던 이세돌을 이겼던 겁니다. 예. 그런데 걸리는 이것을 학습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36시간이 걸렸어요. 예. 누구는 10년 동안 바둑을 배워도 이세돌을 최고의 멘토로 생각하면서 바둑 연습을 할 텐데 이 친구는 36시간 만에 알파고를 단계에 오는 거예요. 그 단계에 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리치잖아요. 그렇죠? 그 단계에 왔어요. 그러더니 뭐요? 이제는 뭐요? 72시간. 여기서는 좀 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그렇죠? 72시간, 2배 정도 가까이. 조금 2배 안 되게. 2배 안 되게 해서 알파고에 이겼던 이세돌을 아예 넘어서는 단계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니까 뭐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예 넘어서는 단계가 되려면 한 40일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보이신 것처럼 뭐요? 점차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점차로 뭐요? 넘어서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뭐요? 처음에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계거든요.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를 단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기계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노동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노동뿐만이 아니라 드디어 알파고가 등장하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정신적인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존재를 얻게 된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긍정적인 시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를 로봇을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당시 시대의 경제적 상황입니다. 다시 예를 들면 뭐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산업의 현장에서 도입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요? 인건비가 상승되기 시작할 때. 최저임금이 조금 올라간다는 것을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많은 가게들이 키오스크를 두기 시작했고, 그렇죠? 로봇 그 서빙하는 로봇을 도입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업주들에게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뭐야? 매우 유용한 거죠. 만약에 인건비가 비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잔고장이라든지 이걸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앞으로 볼 때 이것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예측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측면만 있냐?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혹시 뭐요? 인간을 제압하는 인류의 재앙이 되는 건 아니야? 가장 1차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요? 인간의 노동이 일자리가 앞에 사회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공지능에게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기 위에 제목을 보시면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약인공지능이라는 건 뭐냐?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지적인 능력을 모방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간과 같은 단계에 도달하지 못할 거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게 바로 약한 인공지능이다. 아니다. 자꾸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면 앞에서 보셨다시피 인간이 갖고 있는 지능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정의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 파악된다면 인간의 지능을 파악해서 그 단계를 뛰어넘는 단계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뭐예요? 강한 인공지능의 단계가 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여기 보이는 세 번째 바로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커즈와일. 이 사람이
2005년도에 책 제목이 뭐냐? 특이점이 온다라고 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했냐? 아마도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강력한 질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과학에 관심 있는 분이 많으니까 여러분 특이점은 뭡니까? 뭐 시간 관계상 많이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뭐요? 어느 단계에서 뭐요? 여기 빨간 것으로 제가 표시했다시피 뭐요? 물리학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우리의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인간이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개발했죠. 그런데 그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 아래 있다가 어느 단계 가면 뭐요? 특이점 단계에 오면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인류에게 일자리도 뺏고 인간을 오히려 영화나 만화에 등장하듯이 오히려 인간을 통제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의 고민과 또는 걱정거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회에서는 지금 많은 AI 관련 법령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만들어서 어떻게 또 통과시킬 건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걱정거리를 넘어서서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제가 여기 숫자를 쭉 써왔죠. 여기 보시면 0을 써 있고요. 0, 1, 2, 3, 4, 9죠. 여기서 여러분 생각할 것은 뭐냐? 여러분 0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0을 쓰는 필체가 다 달라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0을 써보라 그러면 쓰는 필체가 다 다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직접 질문은 하지 않겠지만 맨 위에 있는 게 여러분 모두 다 이게 뭐죠?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직관적으로 척 보면 착 알아요. 이거는 여러분은 어떠한 지능을 갖고 있길래 직관적으로 착 보면 착 압니까?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인공지능에게 여러분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공지능에게 이게 뭐니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야, 이거 0이다.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여기 구멍이 있는데요, 여기? 그래도 이것도 0이야. 알려줘야 돼요. 또 여기 삐쳤는데요? 이것도 0이라니까. 이거 좀 찌그러졌는데요? 그것도 0이야. 이렇게 뭐 해야 돼요? 일일이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인공지능이 엄청 똑똑한 줄 알았더니 뭐야? 이걸 대답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예요? 이것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인기가 한때 떨어졌던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기입니다. 이 작업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뭐다? 인공지능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뭐야? 한계가 있네. 이거 다 누가 알려줘야 돼요? 사람이.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컴퓨터공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거를 일일이 알려주는 잔 업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때 컴퓨터공학과가 뭐였어요? 3D 업종이었어요. 제가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컴퓨터공학과 어때요? 그럼 밤 늦게까지 일하고요. 월급은 적고요 하면서 이게 그때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시간상 이게 지금 전통적으로 생각한 여러분 뭐야? 컴퓨터가 이게 기계학습이에요. 기계학습. 다시 말하면 기계가 어떻게 해서 배웠느냐 일일이 다 알려줘야 돼요. 이걸 지도시켜준다 해서 지도학습이에요. 아까 지도했죠 제가? 다 0이라고 알려줬죠? 이걸 사람들이 다 알려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AI 정말 멍청하구나. 똑똑한 게 아니라 멍청하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요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는 거냐? 바로 인간의 작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장인적인 기법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기본적인 머신러닝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영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는 고양이고 하나는 강아지입니다. 예. 여러분 어떤 게 강아지고 어떤 게 고양이인지 아시는 분은 맞추시면 예. 미국 갈 수 있는 비행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모두 다 맞추겠죠. 예. 왜냐? 여러분에게는 어때요? 너무도 쉬워요. 근데 잘 보면 이게 둘 다 눈이 있죠. 코도 있죠. 입도 있죠. 예.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예. 근데 여러분은 그 미묘한 차이를 잡아내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인공지능은 이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죠. 인간에게 뭐야? 매우 어려운 일을 인공지능은 잘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237 곱하기 437 나누기 63 곱하기 7 얼마입니까? 최고의 암산 능력을 갖고 있는 분 없어요? 예. 근데 뭐예요? 우리 전자계산기만 해도 다닥닥닥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탁 정확한 답이 나오죠.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게 인공지능에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능의 이런 면만을 생각한 거예요. 알파고도 그 중에 하나예요. 바둑게임도.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야? 우리에게 매우 쉬운 거예요. 왜? 이건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AI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그게 바로 2012년도에 있었던 이미지 인식 컴피티션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뭐요? 새로운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다양한 대학들이 이 다양한 연구팀들이 이 게임에 도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양이냐 강아지냐는 아니었고요. 이게 요트인가 꽃인가. 이건 더 쉽잖아요, 우리한테. 얘네한테는 인공지능이 좀 똑똑하지가 않아서 이것도 맞히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놀라웠던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실수를 많이 한지 실패율을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실패율을 봤는데 특별히 뭐야?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 대학의 연구팀이 뭐야? 다른 팀과 보면 도쿄 대학도 상당히 훌륭한 팀인데 26%의 실패율, 26, 27, 29 비스무리해요. 근데 여기만 특별히 실패가 낮아요. 지금 에러 레이트잖아요. 그렇죠? 실패율이 낮아요. 아니 왜 그럴까? 어떻게 했길래 얘네는 다른 팀보다 좀 잘 맞출까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 원리를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요? 그 특징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뭐지? 0이다, 0이다, 0이다 다 알려줬던 방식을 뭐요? 이게 바로 기계학습의 원리였는데 이것을 인간이 해야 되는 그 장인 정신을 요구하는 고단한 작업이었는데 새로운 방법을 쓴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계학습 중에서도 딥러닝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 딥러닝 기술은 말 그대로 뭐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량을 뭐요? 많이 주는 거예요. 알려주긴 알려줍니다. 그래서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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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다. 어느 정도 알려줬더니 얘네가 뭐냐면 딥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뭐 하냐면 이 특징을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섬뜩한 겁니다. 섬뜩한 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아까 고양이와 강아지를 제가 구분하라고 했죠.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꼬마 아이에게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부모님이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이건 고양이야. 그 다음에 이건 강아지다. 처음에 이건 고양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아지다 알려줘요. 그럼 아이가 뭐라 했어요? 고양이를 보고도 강아지? 그러겠죠. 그럼 엄마가 강아지 아니야, 고양이야 그러겠죠. 그럼 아이가 뭐라? 고양이? 이러죠.
새롭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몇 번의 지도 학습을 해줬더니 어느 정도 여러분 꼬마아이가 뭘 파악하기 시작합니까? 고양이와 강아지의 다른 무엇을? 특징을 퓨처라고 합니다. 특징을 쫙 잡아내요. 그렇죠? 그러더니 뭐야? 아까 보여줬던 강아지와 아까 보여줬던 고양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길에 나갔더니 강아지가 쫄래쫄래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뭐야? 아이가 좋아서 엄마 강아지야 하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유 똑똑하네 했겠죠. 그 당시에 모두 다 우리 아이가 다 천재인 줄 알았겠죠. 그 당시에. 예. 예. 근데 사실은 뭐야? 그거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진짜 천재 맞습니다. 누구에 비하면? 인공지능에 비하면 여러분 진짜 천재 맞습니다. 어머님들의 탄식은 전혀 놀라운 게 아닙니다. 진짜 천재예요. 예.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똑똑한 것처럼 보였지만 알려주지 않으면 다 틀렸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물론 시행착오를 겪지만 뭐야? 몇 번의 시행착오 이후에 뭐야?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거든요. 거의.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이 능력. 여러분 고양이와 강아지의 다른 특징을 어떻게 압니까? 설명할 수 있으세요? 글로 한번 써보세요. 쓸 수 없어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마치 뭐와 같아요, 여러분 아까. 지능이 뭐냐고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지능을 쓰고 계시죠? 지능을 사용하니까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지능은 뭡니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어요. 정신을 집중하고 딴 생각이 오고 맛있는 거 지금 사발면도 생각나고 뭐 점심 뭐 먹을까 생각하지만 그걸 좀 없애고 막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냥 몸을 뭐 다양한 것들이 어쨌든 지능을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지능을 쓰세요. 마찬가지로 고양이와 강아지의 차이점을 여러분은 설명할 수 없지만 특징을 잡아내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탁월한 능력을 누구도? 컴퓨터가, AI가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예요? 여러분 지금 섬뜩함을 느끼시면 강의를 잘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섬뜩함인데 그래도 제가 굳이 써왔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요? 이걸 알려주는 게 지도학습입니다. 일일이 이거 0이야 0이야 이건 고양이야 강아지야. 이걸 말 그대로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요? 비지도학습은 안 알려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단계에 되니까 안 알려줘도 되냐? 여러분은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하는데 여러분 부모님들 아무리 학구열이 높으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중에서 혹시 자녀에게 한 15만 번 이상 알려줘서 우리 아이가 드디어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고도 우리 아이는 뭐다? 천재다 생각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근데 뭐냐? 이 인공지능은 몇 개 정도를 보여주냐? 한 15만 개 이상의 이미지를 보여주니까 드디어 그래도 기특하죠? 아주 기특합니다. 드디어 이건 고양이야? 고양이를 딱 보면서 강아지지? 강아지? 아니라니까 고양이라니까. 그래서 15만 번 정도 보여주니까 드디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인간의 학습과 비슷하게 상당히 비슷한 단계가 왔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도 좀 자긍심을 가집시다. 보면은 여러분은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하는데 얼마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지금 구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탁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물론 AI도 대단하게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다? 물론 이거 속도는 이제 앞으로 빨라집니다. 이제. 그러나 어쨌든 뭐요? 15만 개 이상의 고양이와 강아지의 다른 이미지를 보여줬더니 드디어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 놀라운 거죠. 드디어 뭐다? 이제 새로운 걸 딱 보여주니까 뭐야? 강아지지, 고양이지, 강아지지, 고양이지. 근데 가끔은 우리는 뭐야?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가끔은. 잘못 보이면. 근데 얘는 실수가 우리보다 더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질문은 뭐냐? 드디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특징을 지도해주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해서 AI가 그 특징을 스스로 찾아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AI는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생적으로 발전하면서 혹시 AI를 괴롭혔던 주인들 혼내주는 날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시간이 성장했다가 뭐 안 했다는 얘기를 제가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의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었냐?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뭐냐? 다양한 학문 분야가 종합적으로 연결돼서 AI, 인공지능이 발전한 거지 컴퓨터 공학과만의 학문은 아니다 이겁니다. AI, 인공지능만의 학문은 아닙니다. 물론 AI 관련된 학과가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새 최근에 보시면 알지만 AI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아시죠? 챗 GPT에게 뭐뭐 프로그램 좀 짜줘 하면 상당히 잘 짭니다. 짜고도 다시 야 이거 말고 좀 더 좀 다르게 좀 짜면 안 돼? 그러면 다시 짜줍니다. 짧은 시간 안에 사람보다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데서 프로그래머들을 많이 해고시켰어요. 생각보다 더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예측입니다만 틀릴 수도 있겠죠. 저는 AI 관련 학과도 인기가 있어야 되지만 그 기타의 다 학제적이기 때문에 다른 학과들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아까 보셨죠? 제가 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은 지능을 닮아가는 단계니까 최소한 뭐요? 인간이 사용하는 지능을 알려면 이거는 언어학적으로 지능이 뭐지? 또 지능에 대한 이해를 갖고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니까 뭐요? 철학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인간의 지능을 사용하고 있는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뭐요? 심리학적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공학도 역시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뭐요?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컴퓨터 공학, 인공지능 학과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뭐요? 다양한 학문 분야 간에 뭐요? 다학제적 연구의 산물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학과도 굉장히 앞으로 더 전망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인공지능학과를 가고 싶은데 인공지능학과 너무 세다. 그런데 수학과는 순수 학문이니까 아닐 것 같다.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수학과가 더 인기가 많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기보다 인공지능학과보다 앞으로. 왜냐하면 그 다음에 경제학, 그 다음에 신경과학, 왜냐하면 그 다음에 심리학, 철학, 컴퓨터공학, 다양한 분야의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가 섞여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로 그냥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이 융합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기 어린 학생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뭐예요? 한 특정 분야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대학을 가서도 그렇지만 그 전에는 뭐예요?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다양한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들 가면 최근에 많은 학교들이 뭐 수능 전형, 수시 전형 할 때 수시 전형에서 많이 요구하는 게 바로 다빈치 전형입니다. 다빈치 아시죠?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지만 당시의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공학자이면서 여러분 그 비행기의 원리를 처음으로 스케치한 사람이 다빈치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 다빈치가 인간의 시체를 해부해 봤는데 몇 개 정도 해부했는지 아십니까? 28개, 9구를 해부해 봤습니다. 그러고 인체를 그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결과물이 여러분이 잘 아는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나온 것이지 단순히 그림을 잘 그려서 훌륭한 화가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빈치 전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학교 가면. 뭐냐? 바로 다학제적인 관점의 학문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를 갖는 게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알파고를 넘어서 챗GPT가 지금 정말로 여러분 많이 이용하죠. 제가 알기에도 여러분 학생들도 챗GPT 많이 사용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린 학생들도 챗GPT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챗GPT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 표현을 위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보시면 말 그대로 챗은 뭐야? 채팅할 그 챗이죠. 대화형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GPT입니다. GPT는 뭐냐? 바로 G는 뭐의 약자냐면 생성한다라는 제너레이티브의 약자고요. P는 뭐냐? 프리트레인드, 그러니까 사전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트랜스폼. T는 트랜스폼, 변형시킨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고양이냐 강아지냐 처음에는 뭐요? 알려줘야 돼요. 이거 고양이야 강아지야 하고 학습을 시켜줍니다. 언제까지? 대략 한 15만 개까지 이미지를 보여주고 참 고단한 작업이죠. 그래서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거는 고양이다 강아지다를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잠깐 제가 시간 없어서 설명을 못했지만 지금 GPU의 발전에 의해서 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이거 고양이와 강아지의 너튜브 같은 거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걸 학습하는데 15만 개 이미지 보여주는 데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컴퓨터가 버벅버벅거려서 처리를 못했다면 지금 GPU의 발전에 의해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더니 어느 단계 갔더니 뭐가 됐다고 그랬죠? 생성하기 시작해. 뭐요? 이제는 뭐야? 고양이와 강아지의 특징을 스스로 생성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여기에 섬뜩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답을 뭐요? 변형시켜서 여러분 답을 찾아내 줍니다. 그래서 뭐요? 1992년도에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무찔렀던 전투는 뭐니? 하고 챗GPT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전투는 임진왜란이고요 하면서 답변을 해주겠죠. 여러분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는 답변을 뭐요? 우리가 학습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뭐요? 스스로 생성해냅니다. 다양한 정보 데이터를 가져다가.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AI, 챗GPT도 여전히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 바로 여기 보셨다시피 뭐요? 특수한 지능밖에 못해요. 스페셜 인텔리전스. 무슨 말이냐? 그림을 연습을 시키면 그림만 잘 그려요. 글 쓰는 걸 훈련시키면 글을 잘 써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까 제가 다빈치 전형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줄 알아요. 그림을 잘 못 그려도 그림도 그려요. 그렇죠? 노래도 해요. 자전거도 타요. 수영도 하고 수학 문제도 풀고 다양한 영역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재다능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여러분의 지능을 이걸 일반 지능이라고 해요. 일반 지능. General Intelligence. 근데 아직까지는 뭐요? AI는 챗GPT는 뭐밖에 못한다? 스페셜 인텔리전스. 특수한 뭐를 자꾸 훈련시키가 그것만 잘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지금 점차적으로 변형돼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어떤 특정한 지능만이 아니라 사람처럼 일반적으로 다른 지능 이것저것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점차적으로 갖게 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요? 컴퓨터 공학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하고 인간을 이해해야 되니까 철학자도 필요하고 심리학적 관점을 필요로 하니까 심리학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지능의 신경을 지금 저도 신경을 사용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과학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언어를 이해해야 되니까 언어적인 챗GPT니까 언어학자도 필요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가 여기에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요? 이것은 철저한 뭐다? 고양이와 강아지를 왜 잘 맞추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해서 이런 잠재적인 지능을 갖게 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뭐요? 이 챗GPT가 알파고가 등장하기에는 뭐요? 철저한 여러분 보시면 자 여기 제가 인간과 기계의 뭐요? 협업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챗GPT가 등장하기 위해서 뭐요?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3.7조의 돈이 들었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서 챗GPT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 최근에 뭐야? 다 유료화가 됐잖아요. 근데 유료화가 돼도 여러분 보니까 야 얘네 엄청 돈 벌겠다. 아직까진 적자입니다. 왜? 기존에 들인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 아까 그랬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15만 개 이미지를 보여줬다 그랬죠? 그걸 답을 알려주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수작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돈이 엄청 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뭐요?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뭐요? 인간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튜브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천 영상 뜨잖아요. 그 추천 영상을 걸러줘야 되잖아요. 그 걸러주는 작업을 누가 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쪽 관련된 일자리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듯이 뭐냐? 인간과 기계에 있을 때 인간은 배제되고 AI만 주인이 되는 세상이 올 거냐? 이거는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관점으로 의하면 아마도 AI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역할은 더 강화될 것이다. 그 대신 뭐예요? 지금과 같은 사고 체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뭐요? 특수한 어떤 분야만 잘하는 것보다 뭐요? 지능 자체,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갖춰주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은 소외되는가? 대충 아시겠죠? 생각보다 여러분 소외되지 않습니다. 소외란 말을 제가 더 어려운 표현을 쓰고 설명하고 싶지만 일반을 상대로 하니까 좀 제가 설명 안 했는데 간단하면 소외는 뜻은 원래는 뭐냐면 내 물건을 이게 제 물건이잖아요. 물건을 남에게 양도한다는 의미가 원래 소외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을 뭐요? 이제 인공지능에게 뺏겼다는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양도했으니까 내가 지금 안 갖고 있게 되잖아요. 이게 원래 소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인간이 소외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찬반의 논쟁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관점이 좀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좀 설명을 했듯이 뭐요? 이 챗GPT도 대단하긴 대단하지만 보면은 어때요? 아까 고양이와 강아지 한 것처럼 설명은 뭐요? 인간이 상당히 경제적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뭐요? 잘 빠른 시일 내에 시행착오 결과 인간이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별해냈더라는 거예요. AI가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냐? 앞으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니다. 그렇다면 뭐다? AI는 누구와 같이 일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 팔을 내밀 수밖에 없다. 우리가 AI에게 팔을 내밀었듯이. 두 번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챗GPT는 언어니까요. 언어를 습득하는 어린이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도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말을 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언어를 습득했습니까? 물론 약간의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언어를 습득합니까? 이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언어학에서도 어려워하는 주제. 그렇기 때문에 언어학자들이 알아야 돼요. 또 컴퓨터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언어학자가 반드시 여기에 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어린아이에게 특징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 언어를 습득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걸 잠깐 설명하면 여러분 침팬지에게 언어를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 잡고 나는 뭐야? 훌륭한 교육자다. 그래서 한번 침팬지를 앉혀놓고서 뭐야?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번 언어를 가르쳐 보십시오. 침팬지가 드디어 어느 날 이제 너는 하산하라 하고 뭐야? 언어를 습득하는 날이 올까요?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요? 여러분이 왜 언어를 가르치면 야 이거 학교다. 여러분이 교육열이 높으신 분들은 알려주죠. 이거는 학교야. 이거는 아빠, 엄마. 그럼 뭐야? 아이가 아빠, 아빠 하면서 아빠. 제일 먼저 엄마를 배우겠죠. 엄마, 엄마, 엄마. 그래서 엄마가 오니까 뭐요? 아빠야. 그러니까 아빠 하면서 배우겠죠. 그 또 삼촌이 옵니다. 그럴 때 뭐예요?
아빠 그럽니다. 아이가. 그럼 뭐야? 아빠 아니야, 삼촌이야 그럽니다. 그러면 삼촌을 또 구별해서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요? 약간의 시행착오 뒤에 드디어 아이는 뭐요? 언어를 학습합니다. 그 점의 첫 번째 뭐요? 상당히 경제적으로 학습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요? 우리의 인간들은 뭐야? 다 천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성은 뭐예요? 그래도 했는데 왜 하게 됐냐는 거예요. 침팬지는 안 되는데, 동물은 안 되는데, 예? 인간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바로 타고난 될성 싶은 나무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천적으로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수학하고 영어를 가르칠 때 어떤 아이들, 자녀 키워보신 분은 알지만 어떤 아이들은 수학을 좀 가르쳤더니 시행착오를 통해서 뭐야? 잘 적응하는 아이가 있고, 또 그런 아이 또 암기 위주의 영어 공부를 시키면 또 싫어해서 못하는 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잘 시켜보려고 영어를 엄청 시켜도 잘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타고난 재능이 좀 달라서 그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점입니다. 바로 인간이 뭐예요? 인간이 언어를 습득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마도 선천적으로 인간의 선천적인, 바로 인간의 선천적인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 이게 바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촘스키 얘기입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언어학자인 촘스키 얘기입니다. 인간은 내재적인 문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타고난 언어를 습득할 능력을 이미 갖췄기 때문에 가르쳐도 배울 수 있는 거지, 내재적인 문법을 갖고 있지 못하면,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가르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알 거예요. 아무리 내가 조수미 같이 훌륭한 성악가를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를 조수미 같은 훌륭한 성악가로 만들 거야. 아무리 훌륭한 성악가 선생님에게 레슨 가르쳐 보세요. 그게 쉽게 되는지, 어느 정도는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셨다시피 제가 AI의 능력은 바로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 지금은 인간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인간의 능력은 뭐예요? 타고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왜냐? AI가 결국은 인간의 능력을 따라가는 단계를 넘어서 뭐 하고 싶어 하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 싶어 하죠.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약인공지능에서 강인공지능의 시대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게 앞으로 산업 전문가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AI 분야는 뭐야? 각 영역에서 활용될 거라는 거예요. 특히 가사 도우미로 활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인간이 집에서 하는 역할을 잘 파악하고 이해해야 돼요. 여기 가정주부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일반적인 일들은요, 사무실에서 하는 일들은요, 되게 규칙적인 어떤 특수한 지능을 발현해요. 그렇죠? 특수 지능을 씁니다. 근데 가정주부야말로 어때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부리기도 해야 되고, 피기도 해야 되고, 닦으려면 피기도 하고, 구부리기도 하고, 음식도 할 수 있기도 하고, 아이 교육도 지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진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려면 인간이 이러한 부분을 잘 감지해서, AI가 이러한 부분을 잘 감지해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되냐? 이제 챗GPT를 통해서 또는 알파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인간과 AI의 차이점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차이점을 부각하는 것이 앞으로의 살아갈 생존 전략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인간이 소외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주어진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뭐요? 여러분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자, 이거 좀 이따 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따져 묻는 능력이에요. 이걸 비판한다 그러거든요. 크리티컬을, 좀 어려운 표현이죠. 이걸 따져 묻는 걸 비판한다 그래요. 비판한다는 건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져 묻는 능력이에요. 이러한 사고. 그다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차원이 뭐냐? 도덕적 차원입니다. 도덕적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요거는 좀 설명을 또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 조금 어려운 편인데 제가 간단하게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인간은 여러분 식물과 같은 능력, 동물과 같은 능력,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뭐가 있냐면 철학에서는 인간에게 이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여러분 이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성을 대표적으로 우리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설명한다면 뭐예요? 숙고하는 능력이 있어요. deliberation. 숙고한다. 숙고가 뭔지는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릴 테니 잠깐 기다려주세요. 숙고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시죠.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버스를 타고 오셨어요. 근데 버스가 파업이랍니다. 자, 차를 오셨습니까? 그런데 차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성을 사용하시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돌파구를 찾으셔야 돼요. 그럼 뭐 합니까? 숙고합니다. 차로 왔는데 차가 고장 났네. 전화했더니 서비스 센터가 이거 차를 맡기고 차로 갈 수 없다고 했다고 봅시다. 그럼 뭐요? 어떤 방법을 쓸까 고민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지. 버스가 파업이래. 그럼 뭐요? 택시를 부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합니까? 걸어갈 수 있는지. 또 걸어가다가 좀 있다가 지하철이 다니면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지. 또 지하철이 파업이면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지. 다양한 가능성 중에 여러분은 뭐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뭐요?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걸 고민합니다. 이게 숙고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챗GPT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 제가 여기 챗GPT에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챗GPT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제가 요겁니다. 이 할루시네이션. 이게 뭐냐면 그럴싸한 거짓말을 잘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한번 맞출 수 있으신 분이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과 나폴레옹이 싸웠던 전투는 어떤 전투입니까? 역시 탁월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챗GPT에게 던지면 어떻게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처럼 없습니다 하지 않고 뭐요? 이순신 장군은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10만 양병을 데리고 온 나폴레옹 장군을 혁혁하게 싸워서 이긴 전투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그럴싸한 거짓말을 해놓고도 자기가 거짓말한지도 몰라요. 이게 챗GPT에서 나타났던 문제였던 거 아시죠? 왜 그래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무슨 능력이 없어요? 비판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질문을 던지면 그런 전쟁이 있었나? 이순신이 나폴레옹을 만났다고? 시대도 다른 것 같고 우리가 프랑스와 전쟁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요? 우리가 아까 제가 한 질문이 이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직업이 뭐냐? 챗GPT 이후에 이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 질문이 잘못돼서 그런 거다.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됐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했으니까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자, AI가 갖고 있는 특징은 제가 빨간 걸로 크게 썼죠. AI는 추론 능력은 가능하지만
추론의 결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다시 말하면 검토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바로 AI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기가 해놓고서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검토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검토합니다. 내가 아는 이순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나폴레옹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두 개를 만났을 때 싸웠던 전투가 있을까? 검토합니다. 이걸 비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AI는 아직 갖고 있지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 지금 챗GPT의 문제가 뭐냐? 데이터의 품질의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자기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레포트를 쓰라고 그러면 챗GPT에게 그냥 야 레포트 좀 써줘. 그러면 기다리세요 주인님 띠띠띠띠 해서 탁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절을 해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하냐? 저희도 이렇게 하죠. 밑에 출처를 받아와라. 이 내용은 어디서 참고했고 어떤 책을 받아서 네가 이런 내용을 썼는지를 써오라. 그러면 챗GPT가 그걸 해주진 못해요. 왜냐? 챗GPT는 뭐야? 남의 거를 갖다가 그냥 갖다 막 써요. 그리고 제의식이 없어요. 문제가. 써놓고도 뭐야? 너 표절했지? 누구 거 갖다 베껴서 그럼 뭐야? 이게 표절이 뭐예요? 이래. 이게 지금 챗GPT의 비도덕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편인데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자책감이 없어요. 이게.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는 시간 관계상 빼려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악의 평범성이에요. 나쁜 짓을 해놓고도 그냥 태어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거죠. 이게 현재 AI.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뭐요? 지금 지적재산권의 문제라든지 프라이버시 침해가 지금 윤리적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챗GPT가 스스로는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그럼 이걸 문제의식을 느끼게끔 각성시켜 줄 수 있는 건 누굽니까? AI입니까? 인간입니까? 그리고 얘네들에게 이런 것 너희들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라고 규정을 만들고 법령을 만들고 역시 누가 해야 됩니까? AI 스스로 해요? 큰일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챗GPT의 기본적인 구조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런 문제들을 발생을 했어요. 기업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예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기 보이시다시피 뭐야? 개인 정보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아예 챗GPT 사용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얘가 개인 정보를 남의 걸 갖다 썼으면서 개인 정보를 막 누출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인스타에서 뭐야? 예를 들면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그 올렸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야? 개인 공개 실명을 가리지도 않고 그냥 막 올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챗GPT가 필요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앞선 기업이 이걸 활용했다가 오히려 기업의 정보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한때 뭐야? 이 담당자가 책임을 문책받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강의를 마무리 져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행복한 인간 소외 극복을 위한 행복한 삶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만 제가 AI와 관련해서 간단한 제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러분 엉뚱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바로 인간의 자유를 강화시켜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간이 자유를 갖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바로 뭐요? 자유로운 자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AI가 갖고 있지 못한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성이 있어요.
아까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뭐요? 숙고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의 능력이 뭘까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남의 거를 베꼈으면 챗GPT한테 물어봐서 레포트를 또는 숙제를 과제물을 제출했을 때 뭐야? 약간 뜨끔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 이거 누구 거 베꼈니? 그러면 태어난 척하지만 갑자기 뭐야? 눈에서 선생님의 얼굴을 잘 못 마주쳐요. 또 착한 아이들은 뭐야? 선생님이 그 질문하면 뭐야? 왈칵 울기도 해요. 예. 도둑이 재발절이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자는 뭐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면 나름대로 잘 작동해요. 물론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법률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죠. 예. 그거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겁니다. 바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규율하는 상태, 스스로 규율한다고 하면 이거 자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는 자유롭게 스스로 규율할 수 있어요. 내가 챗GPT를 베꼈으면 뭐야? 내 스스로 이건 좀 아니다. 그래, 이거 좀 참고는 하고 챗GPT에서 내가 좀 참고했다고 쓰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여기다 써야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스스로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유로운 자이기 때문에 여기 좀 어려울 말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자유를 줘서 여러분이 얻어낸 결과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유물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자유로 예를 들면 무슨 말인지 좀 들어보세요. 내가 일을 마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을 했어요. 그 소유물은 누구의 겁니까? 내 자유의 결과인 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신, 여러분 몸도 각자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셔서 얻어낸 아르바이트 비용 또는 임금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능으로 발전시켜 나갔던 내가 AI 프로그래머다. 예? 그래서 내가 지능을 해서 어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얻어낸 결과물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고 여기에 저의 생각하고 동의한다면 여러분은 로크의 생각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이게 로크의 통치론에서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로 여러분 뭐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가 있어야만 뭐합니까? 누군가가 이걸 개발해서 챗GPT를 또는 AI의 또 새로운 유형을 개발해서 뭔가 새롭게 만들겠다는 그래서 그거를 결과물을 내가 갖겠다는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느 누구도 AI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시대에 또 다른 유형의 챗GPT를 개발하려는 개발자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자유는 뭐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요? 소극적 자유입니다. 뭐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적극적 자유는 뭐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서 어느까지 어떠한 자유를 규정해야 되냐? 이거는 합의하기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뭐요? 개인의 여러분을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혁신하고 새로운 생각을 표현하고 그 결과물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회가 매우 훌륭한 사회라고 존 로크는 통치론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AI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운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겁니다. AI가 위험하다고 해서 개발자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행복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 기본 전제 조건이 인간의 자유를 허락해야 됩니다. 그 자유가 허락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성의 숙고의 능력을 발현해서 뭐요? 그것을 발현해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요? 이런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능력, 특히 철학적 사고력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됐을 때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가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창의적인 역량을 발현해서 AI도 만들기도 하지만 또 뭐 또 합니까? 예술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유를 인정할 때 여러분의 감성,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감성은 뭐냐면 도덕적 감성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뭐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감성을 건드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성을 건드는 상담이나 종교인들의 역할들은 점점 강화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상담사가 되려거나 종교인이 되려고 하는 의미를 갖고 그런 직업군을 찾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역량은 뭡니까? 도덕성입니다. 도덕 감성입니다. 잘못한 걸 잘못한 걸 줄 알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도덕적 감성을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한 21세기의 능력과 역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요? 아까 그랬죠? 척보면 안다는 거. 척보면 안다는 건 여러분 뭐요? 직관의 능력입니다. 이게 AI가 갖고 있지 못해요. 그 직관의 능력은 뭐요? 통합적 능력입니다. 통합적 능력이라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요?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탁 떠오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들의 많은 연구를 보면 제가 창의성 관련해서 강의를 해보면 또 연구를 해보면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학자들이 과학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을 건들 때 다른 영역을 접근해서 취미를 갖다든지 공부하다가 뭐야? 과학에서 막혔던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막혔던 것을 뭐야? 새로운 제안을 받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 능력을 바로 있기 덕분에 뭐요? 직관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과학은 발전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춰야 될 이 네 가지 능력, 여러분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은 뭐다? AI가 갖고 있지 못한 숙고의 능력이다. 숙고하는 훈련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자꾸 알려주는 교육보다는 뭐예요? 자꾸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시켜주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숙고의 능력, 첫 번째. 두 번째 뭐요?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능력. 그 창의성의 원천은 뭐예요? 많은 경우에 예술에서 온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예술이야말로 뭐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만 예술가로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인간 AI는 잘못하고도 뭘 잘못했는지 도덕적으로 무감각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역량을 키워줘야 돼요. 차별성. 바로 도덕적 감성을 키워줘야 돼요. 아마 앞으로는 그런 사람을 더 많이 요청할 겁니다. 미래 사회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관적 능력입니다. 통합적 다양한 분야를 공부함을 통해서 직관적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것은 이 네 가지 능력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다? 인간에게 자유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냐? 인간에겐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있게 내버려둬라. 여러분 아이에게도 어느 정도 자유를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죄송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뭐요?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AI 시대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21세기형 인간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뭐요? 행복한 개개인들의 자유를 발현하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